이거는 리카도 비교 우위론이라고 시작하는 거를 보면 첫 단락 먼저 볼게요. 리카도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 생산을 증가시킨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비용이 모두 낮아서 두 재화 모두 절대를 간다 하더라도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 는 재화가 존재하게 된대요. 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뭐 각국이 비교 우위 갖는 재화 생산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니네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문을 주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니네 첫 단락을 이해하려면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우위가 뭐냐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비교 우위론이 뭔지 파악이 돼야 되고 요거 파악이 되려면 기회비용 개념하고 기회비용의 어떤 거에서 선택을 보통 하느냐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첫 단락이 파악이 되거든요. 요거는 책에는 없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이 지문 시험에 내도 요 얘기는 안 할 거야. 책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볍게 들어요. A나라가 있고 B나라가 있고 A나라가 장미 생산이 있고 PC 생산이 있다고 칠게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가는 거야.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의 조건이 뭐냐? 다른 건 다 똑같을 때 만약에 내가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한다면 했을 때 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는 어렵게 보지 말고요.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깔끔해. 한 명 더 내가 그 일을 시켰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명한테 시키면 장미 20송이를 A나라는 내가 한 명한테 PC를 생산하라 그러면 10대를 생산한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위에 있죠? A나라 안에서? 장미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A나라에서는 장미가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는 편의상 거꾸로 갈게요. 그러면 A나라, B나라 사이에 절대 우위를 따지면 두 나라 중에 장미가 어느 나라가 더? 당연히 A. PC는 당연히 B. 그러니까 서로 절대 우위를 갖는 상품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무역이 발생한다. 그게 절대 우위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2명이야. 총 인구가 2명이에요. 2명이면 한 명 한 명 시키면 A나라는 장미 20송이, PC 10대. 그 다음에 B나라는 장미 10송이, PC는 20대일 거 아니냐?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미가 훨씬 더 유리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 둘한테 야, 니네 다 장미만 생산해. 그러면 40송이가 되겠고 B나라는 우린 다 컴퓨터만 만들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교환하면 돼요. 1대1로 교환을 하게 되면 30대가 되고 10대가 되고 30송이가 되고 10송이 되죠. 그럼 아까에 비해서 얘하고 얘는 똑같지만 얘가 늘어났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둘 다 이득이 생기더라. 그게 절대 우위론이에요. 그게 니네 책에 있는 두 번째 줄 이야기가 잠깐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이야. 근데 만약에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A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미가 10송이, PC는 30대. B나라는 장미가 5송이, PC가 10대. 둘 중에 장미는 누가 절대 우위가 있죠? A입니다. PC는 A. 30대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역이 발생 안 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비교 우위론이에요. 리카르도 거. 설명 좀 할게요. 잘 들어. 대부분 알 건데 자, 다른 조건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1시간 더 국어를 공부하면 만약에 10점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내가
1시간 더 수학을 공부하면 5점이 오른다고 하자. 유불리 같은 거 다 따지지 말고요. 등급 따지지 말고 오로지 이 상황만 봐봐. 니네 그러면 어느 거 공부하는 게 더 낫죠? 국어예요? 수학이에요? 왜 국어죠? 그게 보통 생각이잖아. 그럼 이거를 기회비용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고. 봐봐. 내가 1시간 더 국어를 선택하면 뭘 포기해요? 수학을 포기해요. 그럼 수학에 뭘 포기하는 거죠? 수학에 5점 상승할 만한 거를 포기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1시간 더 수학을 선택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국어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고, 국어에 뭘 10점 오를 거를 포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5점이 그리고 여기에 10점이 바로 뭐예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일종의 손실이야. 예상되는 손실이에요. 내가 다른 걸 택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되는 손실.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니까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뭘 택하는 것이냐? 낮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의 기회비용은 수학의 5점이고 수학의 기회비용 국어의 10점이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5야. 그러니까 뭘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야. 이게 더 오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만약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가중치도 붙고, 그렇죠? 그리고 표준 점수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데 정말로 완전히 압축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것만 따지게 되면 국어를 택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더라. 왜냐? 기회비용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비교 우위는 개념은 없는 거야. 요거는 오로지 요거 설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저쪽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정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관계없어. 알면 좋은 거지 몰라도 돼요. 근데 니네 기회비용은 종종 나와. 그리고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한번 잘 익혀두면 쏠쏠합니다. 보세요. A나라 경우에 내가 이제 한 명한테 우리 국민 2명이 있는데 2명 다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장미 생산에 노동력 한 단위를 더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장미는 늘어요, 줄어요? 늘겠지? 컴퓨터는 그대로가 아니지. 우리 인구가 2명이라니까? 2명이에요? 이거는 한 명 일대야. 그럼 내가 여기에 투입할 인간을 저쪽으로 투입하면 저건 늘었죠. PC는 예상되는 게 뭐예요?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30이 줄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명을 너 한 명은 장미, 한 명은 PC 하면 이렇게 나오겠으나 여기에 투입할 걸 저기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한 명 투입할 때보다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손실이에요. 두 번째, 이번엔 거꾸로 PC 생산에 한 단위를 더 투입할 경우에는 장미가 원래는 10송이가 추가가 돼야 되지만 그게 안 되죠.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이야. PC는 어떻게 돼요? 60이 되겠죠? 자, 이게 끝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비율 따지는 거거든요. 비율. 추가되는 것보다 손실, 추가되는 것 분의 손실 따지면 3이고요. 따지면 0.33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지울게. 바꿉시다. 장미를 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3만큼 손실이에요. PC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0.33만큼 손실이에요. 그러면 A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택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PC입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해가 될 거야. 간략히라도 이해되면 돼요. 자, 똑같이 B도 갈게요. 똑같이 가는 거야.
B국은 장미를 하나 더 생산하게 되면 장미가 플러스 5일 거고요. 그럼 P씨는 포기했으니까 얼만큼 더 생산이 안 돼요? 10개만큼. B국 같은 경우에 P씨에 한 명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장미는 5개만큼 덜 생산될 거고요. P씨는 10개만큼 더 생산되겠죠? 그럼 얘도 늘어나는 것분의 손실, 늘어나는 것분의 손실. 그러면 0.5, 2예요. 바꿔봐. 2고요. 0.5예요. B나라에서는 뭐가 더 나아요? P씨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세로로 보자고. A나라, B나라를 따지게 되면요. 어디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얘네가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에서? 장미 생산에서. 누가? B나라가.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달라. 희한하게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면 분명히 절대 우위는 얘네였는데 비교 우위는 얘네입니다. 당연히 얘네는 누가 비교 우위죠? A. 그러니까 A나라는 뭘 생산해요? PC. B나라는 장미. 그래서 서로 만드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역이 성립되더라. 이게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에요.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은 첫 단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왜냐? 니네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 무역은 세계 전체 생산을 증가시킨다. 왜? 서로 더 생산을 할 거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서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A나라예요. 아까 10개, 30개, 5개, 10개.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사실은 존재하게 된다가 아니라 존재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책에서는 존재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자고. 리카도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국가 A는 장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생각해보자. 요거는 칠판에 있는 거 생각해도 돼. 중요한 건 밑에요. 함께 향상될 수 있다예요.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거를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선생님 그래도요 얘네가 더 절대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더 계산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A나라가 B나라의 장미를 수입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 얘기 안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은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회비용이나 비교 우위나 절대 우위 있지만 그런 건 넘어가도 되고요. 첫 단락에서의 핵심은 끝에서 두 번째 줄.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해요. 그리고 서로 교환해서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거 이게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 있다가 미국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도 각 지역이 갖는 그렇게 바꿔주면 똑같아진다고.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각 지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바꿔도 똑같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단락. 이러한 비교 우위론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은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 잘 따라오세요. 계속 복잡한 얘기 하는 거야. 봐봐. 무언가를 생산할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갈 거야. 그랬을 때 내가 100개를 생산했는데 100만 원이 들더라. 내가 200개를 생산했더니 200만 원이 들더라. 300개를 생산했더니 300만 원이 들더라. 똑같이 올라가요. 400개를 생산했더니 400만 원이 들더라.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생산 비용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니네 첫 번째 줄에 있는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 생산 비용의 증가율 차이가 없다.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이게 바로 수학 불변이에요. 그리고 수학 불변이 바로 뭐냐? 이게 비교 우위론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불변이 깨지면 더 이상은 비교 우위론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전제인데 실제로 봤더니 만약에 내가 공장을 짓잖아요. 그래서 공장 초기 비용 이거를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고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공장 1,000만 원이 먼저 쓰인 거야. 그 다음에 100만 원이 쓰여요. 그러면 내가 100개만 만들고 끝내게 되면 총 들어간 생산 비용은 1,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개잖아. 그 다음에 내가 200개를 만들고 끝내겠다. 공장 폐쇄하겠다. 그러면 여기 총 들어간 비용은 처음에 공장 1,000만 원에 들어간 200만 원이죠. 그래서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0개. 이런 식이야. 300개 생산할 때까지 들어간 총 생산 비용은 1,300만 원이고요. 300개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400개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1,400만 원이 들고요. 400개 생산이 됐죠. 그러면 하나당 얼마예요? 이쪽은 하나당 11만 원. 여기는 하나당 6만 원. 확 떨어지죠? 여기는 하나당 4만 한 3천 원쯤 되겠네. 여기는요. 3만 5천 원.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0개씩 늘어나는데 단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당 단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수확이 더 늘어나요. 같은 비용에 대해 수확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수확 채증이라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리카드 거는 비교 우위론 전제가 수확이 불변이라고 하는 건데 현실에서 진짜로는 생산비는 오히려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확 채증이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비교 우위론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맨 처음 거는요. 양이 증가할 때 비용도 똑같이 증가한다. 별 차이가 없다가 수학 불변이요. 양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생산 비용은 감소해요. 이거를 수학 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양은 늘어나는데 생산 비용은 훨씬 늘어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다 나왔잖아. 불변, 늘어나.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무슨 용어 나올까? 생각을 해봐. 그대로, 늘어나. 무슨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 추정을 해야지, 추론을 해야죠.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떤 단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뭐? 두 글자잖아요. 체감이요. 충분히 얘는 추론 가능한 얘기야. 만약에 이 지문을 연계를 한다면 수학 체감에 관한 얘기를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 충분히 요거랑 요걸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언급이 안 됐고 그러면 다른 상황을 주고서 요거를 끄집어내라라고 할 여지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니네가 언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한가하게 이거 찾아만 보면 돼요. 한번 찾아보면 얘는 다른 상황이구나. 근데 굳이 안 찾아봐도 되죠. 왜냐? 다 나왔잖아. 생산량이 증가하는 비율이랑 생산비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다. 불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게 더 낫다. 체증. 생산량 증가하는 것보다 생산비 증가하는 게 훨씬 크다. 그러면 체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아마 니네 자, 그런데 이제 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규모의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실제로는
많은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 증가율보다 커지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의 증가율이 큰 거야. 핵심은 뭐죠?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랬더니 수학 불변은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리카도의 생각은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폴 크루그먼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설명해 주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겠다. 그게 다음 단락에 나오는 지리적 집중 모형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폴 크루그먼은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설명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지리적 집중 모형은요.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 공급과 수요형의 수송비, 그리고 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초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중간 얘기 쭉 넘어가고 이따 한꺼번에 할 거예요. 오른쪽에 121쪽에 어디를 보냐면 121쪽의 두 번째 단락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폴 크루그먼의 지리적 집중 모형. 그럼 지리적 집중 모형을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지리적 집중 모형의 핵심은 뭘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더 이상은 수학 불변이 아니야. 그러니까 리카드 비교 우위로는 소용이 없어. 이걸 한 지역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120쪽의 세 번째 단락부터 121쪽의 다음 단락까지가 다 지리적 집중 모형 얘기거든요. 거기에 달라지게 된다. 어쩌고 달라지게 된다까지가 지리적 집중 모형 얘기거든요. 여기까지가 지리적 집중 모형이야. 오른쪽에 뭐라고 써놓으면 좋으냐면 그래서 달라지게 된다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써놔. 그러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리적 집중 모형의 핵심이야. 뭉치자입니다. 뭉치자.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면 수학 체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고 이러면 이득이 생기더라. 그래서 왜 이득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120쪽의 마지막 단락, 121쪽의 첫 단락까지입니다. 요건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큰 얘기부터 할 거야. 뭉쳤다예요. 뭉치면 이득이 발생한다야. 잘 기억해야 돼. 121쪽의 마지막 단락 봐요. 건국 초기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수학 체증도 없었을 거야. 교통시설의 미비로 수송비가 매우 비쌌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지리적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 보세요. 미국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이래. 비슷하죠? 맞죠? 여행지리 손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여행지리 아니더라도 알고 있겠지? 워싱턴 어디죠? 워싱턴 DC, LA, 여기가 플로리다, 여기 쿠바, 대충 멕시코, 여기 파나마, 남미 비슷하죠? 캐나다 저쪽은 몰라요.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뭐예요? 주로 사막이죠.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공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 비싸요. 수송비가 너무 비싸니까 초기에는 어디에 공장이 집중됐느냐? 여기랑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에요. 그래서 대도시들도 다 이쪽에 있잖아요. 다 이쪽에 염주알처럼 있잖아요. 시카고, 워싱턴 DC, LA, 토론토 이쪽에 있고 어디 보자. 애리조나 이쪽에 있고 줄줄줄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는 별로 없잖아. 이게 미국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뻗어 있었단 말이야. 양쪽으로 쫙 퍼져 있어요. 지리적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되면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슬슬 공장이 생겨요. 남부는 아니야. 여기를 제외하고는요. 이쪽에는 제조업이 막 생긴단 말이야. 여기저기에 제조업이 발생했잖아요. 공장이 생긴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슬슬 이제 첫 번째 봐봐.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봤던 수학 채증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비교 우위 같은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느 지역보다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 그런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통시설 확충에 따라 수송비가 크게 낮아졌다. 수송비가 크게 낮아져요. 두 번째는 수송비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행지를 다시 한번 손들어봐. 여행지를 판단해봐요. 디트로이트 어딨죠?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미국에서 어딨지? 어느 쪽? 어느 쪽? 이쪽이요, 이쪽이요. 동쪽이 어디요? 중간, 북쪽, 남쪽. 디트로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하는 거죠. 왜냐?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보내면 돼요. 잔뜩 보내는 거야. 잔뜩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지리적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뭉친 거죠. 뭉친 거고요. 그래서 이득이 발생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좋아. 그런데 교통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크게 낮아졌으며 비농업 거주지 인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여기는 농업은 이제 아니에요.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의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이게 좀 미국이 애매한데 여기가 북동부고요. 중서부는 또 여기쯤 돼요. 중부에서 서부를 얘기하더라고. 여기는 완전 서부고 남부는 여기쯤 얘기하는 거더라고. 찾아보니까 북동부와 중서부 쪽 매우 좁은 완전 밀집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까지 하고 한번 끊어요. 완전 분리해. 형성되었다까지 완전 끊읍시다. 끊은 이유는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후에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서 개발이 되고요. LA 쪽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종식되어 노동이 풍부해졌다. 남부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 잡은 제조업 벨트 견인이 매우 강해서 이 지역의 집중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왜 끊냐면 다시 봐요. 이게 북동부와 중서부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했고 수송비가 내려간 거야. 근데 남부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노동력이 되게 늘었죠?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서부에는 뭐가 생긴대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이랑 이쪽에는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웃긴 게 북동부와 중서부에는 이런 조건이 발생해서 제조업이 집중됐잖아. 그리고 이게 이론대로라면 여기랑 여기에도 형성이 돼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와 여기에도 조건이 형성이 됐지만 남부와 서부에는 더 이상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되지 않더라. 심지어는 옮기지도 않더라.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폴 크루그먼의 주장대로라면 남부에도 공장이 세워져야 되고요. 서부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돼요. 여기는 애들이 분산돼야 합니다. 왜? 아니면 또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근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가 니네 책에는 없고 그냥 견인력이 매우 강하여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가 뒤에 문제 5번 얘기야. 5번부터 볼게요.
5번을 먼저 펴보세요. 윗글의 가와 보기엔 나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 가장 적절한 거는요.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비슷해. 영문 타자기의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이 쿼티로 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 키보드 볼 때 Q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그 쿼티라고 하는데 이 배열은요. 타자기가 수동이었던 시대에 활자를 치는 기계의 팔이 엉키지 않게 일부러 늦추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자기가 전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팔이 엉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키 배열 방식이 고안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쿼티 배열을 그냥 썼다. 그래서 지금 타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컴퓨터 자판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게 위에서 이야기하는 가지역이랑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느냐? 봐봐요. 지리적 집중 모형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국의 북동부하고 미국의 중서부에는 요거에 따라서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 지역과 이 지역에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조건이 형성이 됐지만 여기는 생기지 않았죠. 마찬가지 쿼티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열 방식인데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왜 쿼티를 보완한 방식은 쓰지 않고 왜 이 두 지역에는 제조업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유는요. 간단해요. 왜? 간단해. 어떻게? 이것뿐이야. 불편한 거죠. 다시 뭔가 고민하는 거 싫은 거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벨트도 그래. 그냥 여기 계속 있으니까 여기만 가는 것뿐이야. 여기에도 조건이 좋고 여기도 조건이 좋으면 여기에 공장 만들고 공장 만들면 되지만 기존에 여기 잔뜩 있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는 특정한 이득을 발생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니네 121쪽에 그거 나누라고 했잖아.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앞뒤로 나눌 때 그 앞뒤로 나눈 거는 앞에까지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생긴 거고 뒤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비합리적으로 그냥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고 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불편하거든요. 속도가 느리고 아마 이거 바꾸면 더 빨라질 텐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바뀌기가 쉽지 않죠. 왜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1번 시작된 이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아니죠? 줄어들었죠? 적어도 쿼티는 그렇죠. 2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거는 쿼티만 그렇죠. 제조업 벨트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형성이 된 것뿐이야. 3번 시작될 때의 조건이 변하였지만 계속 유지되었다. 이게 제일 좋죠. 충분히 제조업 벨트가 형성될 만한 다른 지역도 나왔는데 거기 가지 않아. 조건이 변했지만 그냥 북동부하고 중서부만 유지해. 쿼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유지해. 5번의 답은 3번.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대체 가능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잘 볼게요. 나는 대체 가능한 게 나타났죠. 가는 어때요? 대체 가능한 게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대체 가능한 거는 좀 그렇지만 대체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이 생긴 건 맞아요. 남부하고 서부하고. 근데 나가 틀려서 안 돼요. 5번 생산자보단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시작한 거다. 가는 어떻죠? 제조업 벨트는 생산자를 위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생산자입니다. 이미 틀렸죠? 나는 어때요? 나는 누구를 위한 거죠? 나는 생산자, 소비자. 이건 생산자, 소비자가 아니라 사용자죠. 달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소비자 개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로 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또 편의라고 하면 또 이상하기도 해. 엉키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니까요. 답은 그래서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왼쪽에 문제 2번 먼저 볼게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우위론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다 얘기했던 건데 정리합시다.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을 전문화하게 된다.
맞죠? 이게 비교 우위론의 핵심이야. 2번.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도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게 이익이 된다. 맞죠? 3번이요.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 갖지 못한 나라도 비교 우위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혹은 존재할 수 있다. 좋죠? 4번이요.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 재화의 1단위를 생산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 이게 답이잖아요. 왜 답이죠?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 맞는데 왜 4번이지? 왜 답이 4번이지? 맞는 얘긴데 왜 4번이죠?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 재화 한 단위 생산 평균 비용이 줄어들더라. 맞는데 이상하다. 왜 4번이라고 그러지? 아마 대부분 이래서 틀렸을 거예요. 2번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본문에 있는 용어를 쓰면 이게 뭐죠? 이게 수학 채증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비교 우위론의 대전제가 뭐라고? 수학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대충 생각하면 이게 본문에 있는 말이야.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대충 맞는 걸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선택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수학 채증이고 비교 우위론의 대전제는 수학 불변이고 그러니까 틀린 거고 5번은 맞죠? 있는 얘기니까요.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으로 수학 채증이 나타나니까 수학 불변이 전제되는 비교 우위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더라. 그래서 비교 우위론이 안 되니까 뭔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자, 세 번째 단락이 좀 볼게요. 미국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됐잖아. 미국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으로는 설명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된 이유를 지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한 게 바로 폴 크루그먼이고요. 그 모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지리적 집중 모형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집중 모형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수학 채증이에요. 수학 채증이라고 하는 요소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 채증이라는 거에 담겨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많이 생산되니까 저게 내려가는 거거든, 생산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요, 수송비 개념이에요. 이따 얘기할 건데 수송비 개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리적 집중 모형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 모형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현실적으로는 최근은 요거고 날이 갈수록 요거는 내려가고 있고 요거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리적 집중 모형이 설명이 잘 되더라 하는 거고요. 121쪽에 첫 단락 제일 끝에요. 먼저 잠깐 볼게요.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 오른쪽에다가 그 얘기 하나 써놓읍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결국 이렇게 화살표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써놔요. 요 뭉치자는 얘기가 바로 지리적 집중 모형의 핵심이야. 이거 설명하는 게 바로 요 이제 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뭉치는데 괜히 뭉치는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 무언가 이득이 되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뭉치겠죠. 왜 이득이 있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모형이 지리적 집중 모형입니다. 이제 보세요. 다시 120쪽. 어디 보자. 두 번째 줄. 지리적 집중 모형은 공급에서의 수학 채증, 공급과 수요 연계하는 수송비, 그리고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이 기초한다. 동쪽, 서쪽, 오를 두 생산 입지가 존재하고 농산물, 공산물 두 가지 생산이 있고 모든 국민 두 가지 생산에만 종사하고 나라를 가정해 보자. 자, 이제 보세요. 설명을 좀 합시다. 이 나라는요, 오로지
동쪽과 서쪽만 있어요. 그리고 농부와 제조업 노동자 이렇게 있는데 뭐 표를 굳이 그리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인구 비례가 토지 비례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나라는 농부가 60%래요. 그러면 제조업은 40%일 거야. 그리고 양쪽에 땅이 똑같이 있다고 했으니 이 60은 어떻게 쪼개져요? 30씩 쪼개지면 돼요. 이 40은 아직 어딘지 몰라. 이 나라에 공장이 동쪽에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40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죠? 동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40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고 치고요. 다 빼고 그냥 최소로 간단하게 보는 거야. 공장을 유지하는 고정 비용은 4단위가 들어간대요. 그냥 그렇게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10명한테 보내는 수송이 1단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30명이랑 여기 40명한테는 수송비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가 공장에 사러 온다고 생각해. 근데 얘는 너무 멀어서 사러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게 되면 이렇게 보내줄 때 30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 수송비가 3단위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마가 드느냐? 총 7단위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해야 돼.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 표가 좀 불친절한 표라서 그래서 난해한 면이 좀 있죠? 그거 좀 헷갈려. 자, 반 나누고 3개로 나누고 여기는 기존,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양쪽, 여기는 고정비용, 수송비, 총수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동쪽에 기존의 공장 설비가 잔뜩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여기 안 썼죠? 여기 책에서는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이해합시다. 기존의 동쪽에 공장이 다 몰려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공장을 더 짓는다면 이라고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늘린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속편한 방법이야. 그럼 봐요. 만약에 동쪽에 공장이 원래부터 있었어.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공장을 더 짓는다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만 늘리게 되면 고정비는 얼마예요? 원래대로 4예요. 공장 더 짓는 거 아니야. 생산비가 늘어날 거잖아요. 빼고 가는 겁니다. 수송비는 얼마가 들죠? 여기만 보내면 되잖아. 수송비 3이에요. 총 수요는 7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양쪽에 공장을 짓는다면 여기는 원래 하나가 있으니까 서쪽에만 지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거에 서쪽 거를 추가하고요. 수송비는 얼마죠? 하나가 더 늘어요. 수송비는 안 들지 뭐. 왜? 얘는 여기가 사고 여기가 사고 얘는 여기 사면 되잖아. 그래서 양쪽에 지금 수송비는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8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내가 완전히 다 공장을 보내버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정비는 4가 들죠. 자, 이제 수송비가 얼마 들어요? 얘네가 어디한테 보내야 돼요? 얘네 와서 사고 일단 얘네 보내고 3 동쪽 농부 그 다음에 동쪽의 제조업자들한테는 물건 팔아야지. 얼마 들어요? 4 동쪽 노동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이 교재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요. 잘 보세요. 처음에 여기 공장이 있었잖아. 그럼 공장이 이사를 가면 니네 자칫 생각하다가는 같이 이사 가겠네 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게 니네 함정이야. 공장만 가는 거고요. 최초의 동쪽에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40%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가는 거지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얘네 한 30%가 살고 있으니까 3단위를 이용해 수송을 해줘야 되지만 얘네한테도 수송을 해줘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공장에 이사 가면요. 얘네가 가서 일할 거잖아요. 하겠지? 출근하고 퇴근할 때 사오면 안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얘네 살고 있고 일만 해주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동쪽의 농부한테 3단위만큼 보내야 되고요. 동쪽의 노동자한테 3단위만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래서 7이에요. 합치면 11이야.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원래부터 동쪽에 있을 때 동쪽에 있는 공장을 더 키우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게 가장 돈이 적게 들어요. 있던 곳에 더 무언가 하는 게 가장 적게 들어요. 있던 곳에 더 하자는 게 뭐죠? 그게 뭉치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 표를 증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봐. 처음부터 양쪽에 있을 때는요. 자, 처음부터 양쪽에 있으면 제조업 종사하는 노동자가 어디에 얼만큼 있어야 돼요? 총 40이니까 여기에 20이고요. 여기에 20이에요. 처음부터 20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기존의 틀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 가치는요. 맨 처음에 인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으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속 8이고 수송비 안 들고요. 그러니까 8이겠죠? 양쪽에 하나씩 있으면 고정비용은 4씩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송비가 얼마예요? 동쪽에 공장이 있다면 서쪽으로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3은 서쪽의 농부 3, 2는 서쪽의 제조업 2. 여기에 3은 동쪽의 농부 3, 그 다음에 여기에 2는 동쪽의 노동자 2. 그래서 다 5가 되고요. 합치면 9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가운데 양쪽에 다 있었을 때 무언가 내가 추가한다고 쳤을 때도 양쪽에 놓는 게 제일 싸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맨 처음부터 공장이 서쪽에 있었다면 인구 비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40이에요.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최초야. 그러니까 그대로 뒤집으면 되죠. 여기는 8이고 얘가 서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7만큼 수송을 해야 돼. 11이고 빵이고 8이고 3이고 7이니까 요거죠. 원래 서쪽에 있었더니 서쪽에 뭔가 지지고 볶는 게 제일 싸더라. 요 세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있던 곳에서 뭐 하자가 결판이 났죠. 그러니까 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뭉치자. 니네 표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니네가 헷갈리는 거는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불명확해. 다시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 노동자가 얼만큼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이렇게 돼 있고 옮겨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사 안 간다. 이사 안 간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21조 이제 볼게요. 이 나라에서 만약 처음에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맨 처음 얘기하는 거죠.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 수요 3회, 제조업 노동자 4. 지금은 이거 서쪽으로 바꿨으니까 동쪽으로 바꾸고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40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수요는 30, 40. 수송비는 들지 않아. 여긴 30. 수송비가 들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 맞죠? 이때 한 기업이 동쪽에 공장을 세운 다음에 단일 공장에서 동쪽과 서쪽 시장 모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고정비용 4. 얘 4였잖아요. 그 다음에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한다. 누구를 위한? 서쪽에 있는 농부들을 위한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 총 비용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공장을 만들었을 때 얘한테도 줘야 되고 얘한테도 줘야 되고 고정 비용도 있고요. 그 11단위보다 유리한 것이다. 또한 양쪽에 세우는 것보다 유리하죠. 양쪽에 세울 경우 수송비 들지 않지만 고정 비용이 공장 두 군데를 만들어야 되니까 4 더하기 4에서 8이 발생한다. 자, 이제부터 결론. 따라서 모든 제조업이 만약에 처음부터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기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계속, 자, 그 말을 넣어요. 기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여전히 혹은 계속, 지속적, 뭐 이런 말 아무거나 넣어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기존에 있던 동쪽에 계속 뭉쳐서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선생님, 뭐가 합리적인가요? 표를 봐. 제일 적지? 총 비용. 총 비용이 가장 적은 게 여기잖아. 그리고 양쪽에 있었을 때는 양쪽에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싸잖아요. 서쪽에 있을 땐 서쪽으로 보내는 게 제일 싸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돈이 덜 들더라. 이처럼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선택은 뭐냐? 뭉치자라고 하는 걸 입증한 것이다. 파악되죠? 자, 그러면 뒤에 잠깐 문제 3번이랑 4번부터 먼저 풀고 옵시다. 3번을 보세요. 폴 크루그먼의 견해에 따라 기업의 상황을 분석한 거는 지금 요거 얘기하면 돼. 요거 가지고 풀어보자고. 헷갈리지 말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예요.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 동쪽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 서쪽이에요. 집중되어 있는 곳 공산품의 수요는 얼마예요? 이쪽에 인구 70이 있으니까 70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은 얼마야? 30밖에 안 돼요. 맞죠? 1번 맞는 얘기야. 2번 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입지로 할 때 동쪽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을 입지로 할 때보다 수송비가 적게 발생한다. 맞죠? 어디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수송비가 들어가는 건 이쪽에 보내는 3단위. 3.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 경우니까 7단위가 들잖아. 그러니까 더 싸다는 거 맞고요. 3번. 기존의 제조업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거. 양쪽에 분포되어 있다면 기업은 동쪽과 서쪽 어디를 입지로 하더라도 수송비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맞죠? 5씩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얘네가. 맞고요. 4번을 잘 봐요. 기존의 제조업 분포 상황과 무관하게 기업은 양쪽을 입지로 하는 것보다 동쪽 서쪽 입지로 할 때 고정 비용이 적게 한다. 그치? 양쪽은 무조건 8이에요. 한쪽으로 몰리면 4밖에 안 들어요.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5번 봐. 이거 니네가 좀 헷갈려 하는데 마지막 거를 보도록 하세요. 기존의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마지막 케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요거예요. 요거야. 서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비교해야 돼. 뭘 비교하지? 총 비용에서 공사비용이 고정 비용 차지하는 비용이니까 총 비용은 11이고 고정비는 4잖아. 총 비용은 7이고 고정 비용 4잖아요. 헷갈리니까 써볼까요? 동쪽, 서쪽은 누가 크죠? 당연히 얘가 크지. 분모가 작잖아.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헷갈리기 쉬운 거야. 조심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비중이. 자, 지금 이 선택지 5번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서쪽에 있었을 때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서쪽에 있을 때는 수송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공장에 계속 뭉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수송비 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비용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폴 크루그먼의 지리적 집중 모형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미국은 땅덩이가 엄청 크잖아요. 수송비가 엄청나게 들면
미국엔 공장이 어디 생겨야 돼요? 미국이야. 말풍선 아니에요. 개 멀굴도 아니고. 수송비가 엄청나게 들면 공장이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저기 다 있어야 돼요. 되게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야 돼요. 다 있어야 돼. 근데 수송비가 막 내려가니까 뭐가 형성이 돼요?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크게 두 가지야. 수학 체증이 발생해야 되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송비가 내려가야 돼요. 수송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각 지역의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겁니다. 왜냐? 그냥 주변에 보내는 게 제일 싸게 먹히거든. 근데 이게 수송비가 내려가니까 여기 보내는 것도 여기 보내는 것도 여기 보내는 것도 가격이 확 내려가니까 밀집하는 거죠. 뭘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니네 문제 3번에 5번은 큰 의미가 있는 선택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틀린 거지만 맞는 걸로 고치게 되면 의미가 중요한 거고요. 자, 문제 4번이요.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A는 이 나라 농부 전체 수요 중에 절반 30% 맞고요. 2번 B는 공산품에 대한 이 나라 제조 수요 전체에 해당한다. 맞죠? 40%니까 여기 있잖아요. 40 맞고요. C는 공산품에 대한 서쪽의 수요 전체. 그래, 서쪽에는요 농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쪽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D는 단일 공장 전국시장 공급할 때 발생하는 고정비용과 같다. 뭐 같을 수밖에 없죠. 고정비용은 다 똑같으니까. 자, 마지막에 5번이 틀리는 건 봐. 2의 11단위는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뭐냐? 만약에 공장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일단 얘 고정비용 4단위 그 다음에 여기로 보내는 거 3단위 여기로 보내는 거 4단위를 이야기해서 총 11단위가 되는 거지. 근데 니네 선택지 5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 빠졌죠? 동쪽에 있는 노동자 수요가 빠졌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물론 니네 주초고사 때 이거 비슷한 게 약간 바꿔서 냈잖아요. 근데 니네 헷갈리면 안 되는 건 11단위를 정확히 분석해봐라 그러면 요게 맞아요. 동쪽에 농부 3단위, 동쪽에 노동자 4단위. 근데 주초고사에 있던 거는 그냥 단순 합이야. 그래서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합이 11이 되겠구나 따지면 되는 거고요. 됐죠? 폴크로고만 얘기를 잘 이해합시다. 돌아올게요. 끝까지 마저하고 끝내야지. 그래서 뭉치자고 했던 거예요.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교통시설의 미비로 수송비가 매우 비쌌다. 나왔죠? 미국 초기에는요. 매우 비싸요. 수송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지리적 집중 모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타날 수 없어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됐고요.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했으며 막 여기저기 있는 거야. 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 조건 하나 충족이 돼. 아까 수송비가 비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교통시설 확충에 수송비가 크게 낮아졌고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그리고 빠졌지만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렇게 여기가 플로리다, 워싱턴 DC, LA, 시카고, 뉴욕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제 보세요.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에 미국의 북동부는요. 여기를 뜻해요. 그리고 미국의 중서부는 이쯤이거든. 미국의 중서부의 어디요? 동쪽이래요. 미국의 중서부 동쪽이면 한 이쯤 되겠네. 여기. 실제로 여기에 디트로이트가 있어요. 자동차 도시. 여기에 매우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되었다. 그쵸? 거기서 한번 끊어요.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한번 크게 끊어. 확실하게 표시를 해봐요. 거기까지.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된 것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봐.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까지는 지리적 집중 모형에 딱 맞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됐더니 이게 맞게 되어서 집중했더라야. 딱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 약간 바뀌어. 그 후에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 개발이 됐죠. 이쪽에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땅이 개발이 됐고요.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두 얘기는 뭐냐? 여기에도 공장이 들어갈 여건이 충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겨야 돼요. 또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종식이 됐고요. 노동력이 풍부해졌다. 그러면 이 일대는요. 노동력이 풍부해요. 그 노동력이 풍부하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얘기 아니냐? 얘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들어올 여건이 충분한데 지리적 집중 모형에 따르면 여기랑 여기에도 공장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하고 같은 상황에서 조건이 충족됐지만 디트로이트 쪽은 이게 성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 서부 쪽이나 남부 쪽은 같은 조건이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 뭐라고 나와요? 기존 벨트의 견인력이 매우 강해서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유지될 수가 없었다. 견인력이 매우 강해서 이게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견인력이 강화된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야. 그냥 새로운 생각 없이 하던 거를 그냥 하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지리적 집중 모형의 설명이 매우 잘 됐지만 그 다음에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죠. 어찌 보면 얘네가 생길 때까지는 적용이 잘 됐고 여건이 형성됐지만 여기에는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이유는 그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이야. 물론 견인력이 강하고 귀찮고 여기 뭐 기반시설 많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저기만 생기고 나머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2강 끝. 그리고 시험